썩 물러가라. 네가 정녕 이 집안의 귀신이 되어 나를 말려 죽일 셈이냐. 내 오늘 너를 내치지 않고서는 화병이 나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김진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안방의 문지방을 넘어 날아든 백자 화병이 마당의 대돌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그 소리에 놀란 처마 밑의 참새떼가 황급히 날아올랐으나 대돌 아래 엎드려 있던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살을 애닌 듯한 섣달그음의 칼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두들기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지만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진사의 살기 어린 열기 앞에서는 그 차가운 바람조차 무색할 지경이었으니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게 안방의 윗목에 단정히 앉아있던 신씨 부인은 남편이 던진 화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에는 그 어떤 공포나 슬픔의 기색도 서려 있지 않아 오히려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김진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다시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여자가 되어 지아비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투기가 하늘을 찌르니 이것이야말로 칠거지악 중에서도 으뜸가는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내 너를 불쌍히 여겨 그동안 참고 또 참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하며 신씨 부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신씨 부인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서늘하여 김진사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칠 뻔하였다. 대감, 투기라 하셨습니까? 제가 언제 대감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사옵니까? 대감께서 들어올 채비까지 맞춰놓은 저에게 투기라니요. 이는 필시 누군가 대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간질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오니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사리분별을 하시옵소서. 신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가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조강지처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입이 월향이라는 기생의 치마폭에 정신이 팔려버린 김진사의 귀에는 신씨 부인의 간곡한 말이 들리 만무했으니 그는 오히려 부인의 침착함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닥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독사 같고 전갈 같아서 내 몸에 소름이 끼친다. 월향이가 들어오면 네가 그 아이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내 어찌 그 꼴을 두고 보겠느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월양이가 가마를 타고 들어올 것이니 너는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네 모습이 보인다면 내 하인들을 시켜 멍석말이라도 해서 내쫓을 테니 그리 알아라. 김진사는 매정하게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닫힌 문 밖으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신씨 부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었고 마치 신씨 부인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이라도 하듯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눈더미 위로 마른 낙엽 하나가 힘없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신씨 부인은 남편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참았던 긴 한숨을 토해내며 바느질 바구니를 옆으로 밀어놓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깨진 화병 조각이 흩어져 있는 문지방 너머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15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김진사에게 시집와서 끼니조차 입기 힘든 살림을 꾸려나가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입바느질로 손가락 끝이 뭉개지고 머리카락을 잘라파라 남편의 책값을 마련했던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어 이제 겨우 살만해지니 남편은 고마움을 알기는커녕 읍내의 젊은 기생에게 홀려 조강지처를 견진짝처럼 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씨 부인의 눈가에 맺혔던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려 했으나 그녀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꾹 눌러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었다. 쫓겨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안과 가문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생의 손에 넘어가 망가지는 꼴은 죽어도 볼 수가 없다는 오기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몸종인 향단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는데 마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요? 사랑채에서는 벌써 내일 잔치 준비를 한다고 난리 법석이고 진사나으리께서는 곧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요. 정말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시는 겁니까요? 하며 통곡을 하였다. 있는 향단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향단아, 울지 마라. 호란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내가 이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빈손으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월양이라는 여자가 들어온다고 했느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읍내 장터에서 들리는 소문은 없는지 네가 샅샅이 알아봐야겠다. 신씨 부인의 눈빛은 방금 전에 슬픔을 거두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려는 안주인의 결연한 의지였다. 향단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자 신씨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꾀를 꺼내어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빛바랜 은비녀 하나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던 날 선물해 주었던 옷가락재 하나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궤를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그 여자가 이 방의 주인이 되려 하겠지. 허나 주인 자리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다 제 몸이 먼저 깨질 수도 있음을 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신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 심지를 돋우며 밤을 새울 준비를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하른테이에게 안방 안에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벽에 비친 신씨 부인의 그림자는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우뚝 솟아있어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사랑채 쪽에서도 불이 꺼지고 집안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겼으나 신씨 부인은 잠들지 않고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이 갈리는 그윽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면서 그녀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는데 그녀는 붓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앉아 써내려갔으나 그것은 원망의 편지도 아니요 판원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10년간 집안의 대소사와 재산 내역 그리고 남편 김진사의 행적을 기록해온 가계부와 일기들이었다. 만약 월향이라는 여자가 재물을 탐하여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 꼼꼼한 장부들이야말로 그녀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신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비록 내일 아침 이 문을 나설지라도 내 혼은 이 방구석구석에 남아 지켜볼 것이다. 부정한 것이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집안의 기운이 그것을 용서치 않을 테니 새벽닭이 활을 치며 울 무렵 멀리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가마꾼들의 흥겨운 노랫가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진사가 그리도 애타게 기다리던 월양의 행차가 당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씨 부인은 붓을 놓고 하얗게 센 창호지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쪽진 한번 단단히 고정한 뒤 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이했다. 마당에 쌓인 흰 눈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나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말리는 싸움을 예고하듯 섬뜩하게 느껴졌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고 김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신씨 부인은 그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수울릇 온접 양석에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가문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비장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퀴퀴한 냄새란 말입니까? 나으리, 이 방에서 나는 쉰내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사옵니다. 마치 천년 묵은 곰팡이가 피어난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려요. 월양의 앙칼진 목소리가 안방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코를 감싸쥐고 호들갑을 털며 신씨 부인이 평생을 손때 묻혀온 장롱과 문갑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탐욕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다. 붉은 비단 치마를 요란하게 휘날리며 들어선 월향은 신씨 부인이 아직 방 한구석에 앉아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랫목에 깔린 무료를 발로 툭툭 차내며 혀를 찼다. 김진사는 그 뒤를 강아지 마냥 쫓아 들어오며 월향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으니 오냐 오냐 내 말이 맞다. 이 방구석에 뱃 늙은 냄새가 나도 역겨워 견딜 수가 없구나. 여봐라, 당장 이 물건들을 드러내온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 월향이가 가져온 새비단 금침을 깔도록 하여라. 하며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하인들은 신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으나 김진사의 서슬퍼런 고함에 못 이겨 하나둘씩 새간사리를 들어 나르기 시작했다. 신씨 부인은 자신의 손때가 묻은 반잣고리와 서책들이 마당 흙바닥에 처박히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고 오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키며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월양은 그런 신씨 부인을 곁눈질로 흘끔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승리자가 패배자를 조롱하는 듯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고, 마님께서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저는 나으리께서 이미 거처를 옮기라 명하신 줄 알았는데 제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하오나 제가 비위가 약해 묵은 사람과는 한 방을 쓸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월향의 목소리는 교태가 흐르면서도 가시가 돋쳐 있어 듣는 이의 살점을 파고드는 듯했다. 김진사는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씨 부인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듣지 못하였느냐? 세 사람이 불편해하니 썩 물러가라 하지 않았더냐? 너는 저기 행랑채 옆 헛간방이나 쓰도록 해라. 밥값이나 축내지 말고 찬모를 도와 부엌일이라도 거들란 말이다. 신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일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비록 쫓겨나는 신세였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품은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한 월향조차 잠시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다. 예령털, 이긴나때듯이 구유민, 신은이 씨밥, 기다렸다는 듯이 월향에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김진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신씨 부인의 등 뒤를 찔러왔다. 그녀는 행랑채 구석, 겨우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좁고 차가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신씨 부인은 그 냉기보다
깃든 배신과 비정이 더 춥고 시리게 느껴졌다. 향단이가 뒤따라와 눈물을 훔치며 군부를 지피려 했으나 젖은 장작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날이 저물고 저녁상이 들어가는 시각이 되자 안방에서는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다. 이게 국입니까 맹물입니까?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네요. 이 집 찬모는 솜씨가 이 모양인가 봅니다. 월양의 투정 소리가 들리자마자 밥상이 엎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김진사는 찬모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으나 사실 그 국은 신씨 부인이 평소 김진사의 입맛에 맞춰 슴슴하게 끓여내던 방식 그대로였다. 월향은 김진사의 총애를 등에 업고 집안의 모든 기강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패악을 부렸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월향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곳간 열쇠를 요구했고 김진사는 어리 빠진 사람처럼 곳간 열쇠 꾸러미를 덜컥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집안의 재산이 낯선 여인의 소나귀에 들어가는 순간 신씨 부인은 헛간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신씨 부인의 눈은 단순히 분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월향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월향은 겉으로는 양반집 교수 흉내를 내려 애썼으나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천박한 말투와 행동 거지는 숨길 수가 없었다. 특히 신씨 부인의 눈길을 끈 것은 월향이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 김진사가 월향의 기분을 풀어주려 비단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놓을 때마다 월향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매서운 짐승처럼 변했다. 그녀는 엽전을 받아들 때 손가락을 기묘하게 놀리며 찰나락 소리를 내어 세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난원미나 기생들이 돈을 세는 방식이 아니었다. 마치 투전판의 타짜들이 패를 쪼거나 칩을 만지작거리는 솜씨와 흡사했다. 또한 월향은 흥분하거나 화가 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서북 지방에 사투리를 섞어 쓰곤 했는데 이는 그녀가 읍내 기생 출신이라는 김진사의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신씨 부인은 향단이를 조용히 불렀다. 향단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오늘 낮에 월향이가 돈을 셀 때의 손놀림을 보았느냐. 그건 예사 솜씨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저녁상 물릴 때 얼핏 들으니 본전이니 개평이니 하는 말을 중얼거리더구나. 기생이 술 따르는 법은 알아도 노름판 용어를 그리 자연스럽게 쓸 리가 없다. 부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장터 국밥집에 가서 혹시 최근에 서북 쪽에서 흘러들어온 노름꾼 패거리가 있는지 그 중에 여자도 끼어 있었는지 은밀히 알아보아라. 특히 손목이나 발목에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여자를 찾는다 하면 뭔가 나올 것이다. 향단이는 신씨 부인의 부인은 단순히 질투의 눈먼 본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월양은 매일같이 비단 장수와 박물 장수를 불러들여 사치를 일삼았고 밤이면 김진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알 수 없는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하인들은 월양의 등살에 못 이겨 하나둘씩 도망칠 궁리를 하였고 곳간의 쌀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김진사는 낮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밤에는 월향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가세가 기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신씨 부인은 마당을 쓸던 중 우연히 월향이 대문 밖 낯선 사내와 은밀히 쪽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사내는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나 옷차림이 남루하고 눈매가 험상궂은 것이 결코 평범한 백성은 아니었다. 월향은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사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고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신씨 부인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월향이 사내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김진사가 아끼던 옥동자 연적이었다.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씨 부인은 직감했다. 월향은 단순히 김진사의 첩이 되어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도망치려는 꽃뱀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 큰 조직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전연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신씨 부인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행랑채로 돌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증거를 잡아야 했다. 김진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월향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그날 밤 신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안방 쪽 툇마루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안의 땅문서까지 넘어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쥐 죽은 듯이 있어 월향의 통화 상대는 없었으나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혼잣말이거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공범에게 하는 말 같았다. 약이라는 단어에 신씨 부인의 위임골이 서늘해졌다. 김진사가 최근 들어 유난히 기력이 쇠하고 잠이 많아진 것이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신씨 부인은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의 목숨마저 위험했다. 신씨 부인은 부엌칼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칼을 내려놓았다. 지금 무작정 들이닥쳤다가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물증, 꼼짝 못할 덫이 필요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다시 행랑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갔던 향단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많이 맞았습니다요. 저 아랫마을 주막에 타짜들이 모여드는데 그중에 쌍칼이라 불리는 여자 타짜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 전 관아의 추적을 피해 자취를 감췄는데 생김새가 향단이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오른쪽 손목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요. 신씨 부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월향은 항상 화려한 팔찌와 긴 소매로 오른쪽 손목을 가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손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것뿐이었다. 아이고, 뜨거워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게냐? 내 손목이 다 데일 뻔하지 않았느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월향의 앙칼진 비명이 터져 나왔고 펄펄 끓는 숭늉 그릇이 방바닥에 뒹굴며 허연 김을 내뿜었다. 신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눈이 침침하여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납작 엎드렸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월향에 걷어 올려진 소매 끝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었다. 방금 전 신씨 부인이 일부러 비틀거리며 숭늉 그릇을 쏟는 척 했을 때 월향은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며
옷소매가 흘러내렸던 것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신씨 부인은 똑똑히 보았다. 희고 고운 월양의 팔목 안쪽 화려한 비단 소매 속에 감춰져 있던 자국과 그 위에 새겨진 기묘한 문신을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타짜들이 판돈을 떼어먹고 도망치다 잡혔을 때 짐벌로 새겨지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신씨 부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시어머니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월양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옷소매를 끌어내려 손목을 가렸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신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월양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으나 신씨 부인은 물러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숭늉을 치마폭으로 닦아내며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놀라셨지요? 헌데 얼핏 보니 팔목에 큰 상처가 있는 듯하여 혹시 옛날에 어디서 크게 다치신 적이라도 있어옵니까? 제가 용한 약을 알고 있는데 신씨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양의 눈초리가 뱀눈처럼 가늘어지더니 그녀는 신씨 부인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신씨 부인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는 비릿한 피 나왔다. 내 인연, 감히 어디서 내 몸을 훔쳐보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내 몸에 흉터가 있든 없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을 댔다가는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을 테다. 월양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증명하는 꼴이었다. 신씨 부인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행랑채로 물러나왔으나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맞기 전보다 더욱 또렷하고 생기가 돌고 있었다. 역시나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상카이라 불리는 그 타짜가 바로 저 계집이었어. 신씨 부인은 향단이를 불러 나지기 속삭였다. 향단아, 이제 확실해졌다. 저 여자는 관아에서 수배 중인 그 도박꾼이 맞다. 헌데 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단순히 재물뿐일까? 아니다. 놈들은 한탕 크게 해서 튀는 것이 목적이다. 분명 공범이 있을 것이고 오늘 밤 놈들이 작당을 모의할 것이다. 신씨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먹다 남은 숯덩이 하나를 꺼내어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월양의 팔목에 있던 문신 모양과 똑같은 그림이었다. 향단아, 너는 지금 당장 읍내 관아 근처의 왈패들이 모이는 주막으로 가서 이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문신을 한 여자를 아는 자가 있는지 은밀히 물어보거라. 돈은 아끼지 말고 쓰도록 해라. 신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향단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신씨 부인은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채 담벼락 밑으로 숨어들었다. 김진사는 월향이 먹인 약술에 취해 코를 골며 곤다떨어져 있었고 월향은 몰래 사랑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나무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씨 부인은 숨죽여 그녀의 뒤를 밟았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는 며칠 전 신씨 부인이 목 삿갓쓴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월향은 사내를 보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라버니, 일이 틀어질 것 같아. 저득은 본처년이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오늘 내 팔목에 흉터를 본 것 같단 말이야. 아무래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사내는 낄낄거리며 월향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겁먹을 것 없다. 내일 모레가 김진산이 가문 어르신들을 모시는 날이라지? 그때가 기회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을 때 집안의 폐물과 땅 문서를 챙겨서 튀는 거다. 내가 밖에서 마차를 대기시켜 놓을 테니
너는 신호만 보내라. 두 사람의 밀담을 엿들은 신씨 부인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단순히 도둑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걸린 연회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김진사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김진사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 잃고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것이었다. 신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 행랑채로 돌아왔다. 이제 적의 계획은 파악되었다. 남은 것은 그들을 일망타진할 덫을 놓는 것뿐이었다. 신씨 부인은 붓을 들어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다름 아닌 인근 고을의 현감이었다. 비록 남편이 첩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나 가문을 지키는 것은 안주인의 몫이었다. 신씨 부인은 자신의 필체임을 숨기기 위해 왼손으로 글씨를 썼는데 그 내용은 월향과 공범들의 인상착의와 범행 계획을 상세히 적은 고발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씨 부인은 김진사의 해장국을 끓여 사랑채로 향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을 내자 김진사는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네가 웬일이냐?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주제에 내 밥상은 왜 챙기는 것이냐? 김진사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오랜만에 맡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군침을 삼켰다. 신씨 부인은 밥상을 내려놓으며 공손히 말했다. 대감, 쫓겨나더라도 대감의 속은 풀어드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내일 연회 때 먼 친척벌 되는 손님이 한 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양에서 오신 고명한 관상가인데 대감의 앞날을 봐주실 것이니 부디 정중히 모셔주십시오. 김진사는 관상가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궁합이나 앞으로의 운세가 궁금하던 차였다. 관상가라. 네가 웬일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알았다. 내 잊지 않고 맞이하마. 신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관상가는 사실 신씨 부인이 미리 손을 써둔 관아의 포졸 대장이 변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월향은 영예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안방의 장롱과 곳간을 샅샅이 뒤지며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미리 챙겨놓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사의 인감이 찍힌 백지 위임장까지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등 뒤에서 신씨 부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신씨 부인은 월향이 폐물들을 숨겨둔 보따리에 위치를 파악해 두었고 심지어 월향이 공범에게 보낼 마지막 서신을 중간에서 가로채 내용까지 바꿔치기 해두었다. 원래의 서신에는 매일 밤 자정 뒷문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신씨 부인이 바꿔치기 한 서신에는 내일 저녁 연회장 정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공범들을 연회장 한 목판으로 유인하여 만천 신씨 부인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해가 저물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동네 사람들과 가문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월양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다. 신씨 부인은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부엌에서 묵묵히 음식을 나르며 때를 기다렸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갓을 쓴 중후한 사내가 들어섰다. 김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는데 그가 바로 신씨 부인이 말한 한양에서 온 관상가였다. 월양은 낯선 손님의 등장에 흠칫 놀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으나
김진사가 워낙 극진히 모시는 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관상가로 위장한 포졸대장은 좌중을 둘러보다가 월양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관상가는 김진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진사 어른, 댁의 가온이 참으로 융성하나 한 가지 마가 끼어 있소이다.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도화살과 역마살 이긴 여인이 있구려. 그 여인이 재물을 갉아먹고 주인을 해할 상이니 지금 당장 쳐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오. 좌중은 술렁거렸고 김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월양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 대감, 저런 미치광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딜 봐서 주인을 해야 할 상입니까? 월양이 발악하듯 소리치자 관상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신씨 부인이 그려서 향단이에게 들려보냈던 월양의 문신 그림과 전단이었다. 이 그림이 낯설지 않으시오? 서북 지방을 주름잡던 전문 타짜 쌍칼. 그게 바로 당신 아니오.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월향에게 쏠렸다. 월향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았으나 이미 대문과 담벼락에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바로 월향의 공범들이었다. 그들은 신씨 부인이 바꿔치기 한 서신을 믿고 연회장 정문 약탈을 하러 온 것이었다. 자, 약속대로 다 쓸어 담아라. 사내들이 소리치며 마당으로 난입하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사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털썩 주저앉았고 월양은 사색이 되어 사내들에게 눈짓을 보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신씨 부인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식칼 대신 남편이 잃어버릴 뻔했던 가무 족보책이 들려 있었다. 여봐라, 저 도적놈들을 당장 포박하여라. 신씨 부인의 호령 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바야흐로 거짓과 진실이 맞부딪히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잔치장 앞에서 칼부림이라니 내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구나.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루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으나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그의 비명조차 묻혀버릴 지경이었다. 신씨 부인의 서슬퍼렁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상가로 위장해 있던 포졸 대장이 갓을 벗어던지고 숨겨두었던 육로방망이를 꺼내들자 담벼락 뒤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관아에서 나왔다. 꼼짝 마라 하고 고함을 치며 일제히 들이닥쳤다. 영문도 모르고 약탈을 하러 들어왔던 월향의 공범들은 졸지에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 우왕좌왕하다가 혼비백산하여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굳게 막혀 있었다. 험상궂은 도적패의 우두머리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두르며 했으나 노련한 포졸 대장의 방망이에 손목을 가격당하고 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도적들은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줄줄이 묶여 마당 한복판에 무릎이 꿇렸고 잔치에 왔던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루 밑이나 장독대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월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는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 흉악한 놈들은 저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 미친 본처녀이 낯선 사내들을 불러들여 저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 해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발악을 해댔다. 김진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월향과 신씨 부인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듬거렸다. 제 부인,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월향이가 도적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요. 저 가냘픈 아이가 어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김진사의 모습에 신씨 부인은 혀를 차며 싸늘한 눈빛으로 월향을 내려다보았다. 닥쳐라.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네가 저 도적놈들과 주고받은 서신이 내 손안에 있고 내 방 장롱 속에 훔친 폐물들이 가득한데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신씨 부인이 소매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김진사의 얼굴 앞에 던지니 그것은 월ян이 도적 두목에게 보냈던 밀서였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집어들고 읽어내려가자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 연회 때 늙은이의 정신을 빼놓을 테니 싹 다 털어가라. 글씨는 분명 월향이 평소 김진사에게 애정 어린 시를 써주던 그 필체와 똑같았다. 이것이 정말 네가 쓴 것이냐? 네가 나를 늙은이라 부르며 집안을 털려고 작당을 했단 말이냐? 김진사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다. 월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 했으나 이때 포승줄에 묶인 도적 두목이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다. 어이 쌍칼,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 판은 이미 깨졌어. 저 깐깐한 마님 덕분에 우리 모두 골로 가게 생겼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만. 도적의 입에서 나온 쌍칼이라는 별명에 좌중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쌍칼? 설마 네가 그 수배 중인 타짜란 말이냐. 그때 포졸대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월향의 팔을 거칠게 낮아챘다. 자,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내년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오른쪽 손목을 보자꾸나. 월향은 안 돼, 이거 놔 하며 기를 쓰고 버텼으나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단 저고리 소매가 찢겨나가자 하얀 살뼈 위에 선명하게 화상 자국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것은 도박판에서 속임수를 쓰다 걸린 자들에게 내려지는 잔혹한 징벌의 흔적, 바로 타짜의 낙인이었다. 손님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실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목소리로 일갈했다. 보십시오 대감. 이것이 대감께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여인의 실체입니다. 대감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았던 요사스러운 뱀의 허물이 바로 저 흉터입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자 월향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척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도끼가 서린 눈으로 김진사를 노려보며 표독스럽게 웃어젖혔다. 그래. 내가 바로 쌍칼이다.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 놈이 술과 계집에 미쳐서 해벌레하고 있을 때 네 재산을 챙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내 놈이 칠거지악을 운운하며 조광지처를 내쫓으려 할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아느냐. 제 복을 제가 차버리는 멍청한 사내놈. 월향의 독설은 김진사의 가슴에 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투 뱉으며 신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고 너,
독한 년, 네가 아니었으면 한미전 단단히 챙겨서 떠날 수 있었는데 내 언젠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악담에 신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쳤다.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으니 내 죄는 관아의 형틀 위에서 씻어야 할 것이다. 여봐라, 이 우모를 당장 끌고 가라. 포졸들이 월양을 포박하여 질질 끌고 나가자 그녀의 비명과 욕설이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다. 집안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악의 무리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난장판이 된 잔치상과 깨진 술병들, 그리고 넋냐 나간 채 멍하니 앉아있는 김진사의 모습만이 처량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신씨 부인은 흐트러진 옥매무새를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이제 꿈에서 깨어나셨습니까? 도깨비 장난 같은 소동은 끝났습니다. 허나 무너진 집안의 기강과 땅에 떨어진 대감의 체면은 어찌 주워 담으시려 합니까? 신씨 부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비난보다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못하고 바닥만 응시한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부인, 내가 미쳤었어.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야. 무슨 낯으로 당신을 보겠어. 김진사의 회한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숨죽이고 있던 하인들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정말이지. 신씨 부인이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쫄딱 망할 뻔했어. 그렇고 말고. 역시 안주인이 지혜로워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여중 호걸이 따로 없네 그려.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들려왔지만 신씨 부인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사의 손을 조용히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대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나 깨진 그릇은 다시 붙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모를 뼈에 새기시고 다시는 헛된 욕망에 눈이 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소서. 저 또한 대감을 보필하지 못한 죄가 크니 함께 자숙하며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부인의 넓은 아량과 덕망에 감복한 김진사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통곡하였으니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아내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소동이 가라앉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신씨 부인은 향단이를 시켜 안방을 깨끗이 치우도록 했다. 월향이 어지럽혀 놓았던 비단 금침과 화장 도구들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월향의 흔적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신씨 부인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집안을 짓누르던 악한 기운도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김진사는 사랑채 구석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근신에 들어갔고 신씨 부인은 다시 안방의 주인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다. 촛불 아래 앉아 다시 가계부를 펼친 그녀의 그림자는 예전보다 더욱 크고 든든해 보였다. 비록 집안의 재물은 다소 축났고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신뢰와 질서라는 기둥이 다시 세워졌으니 이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전갈이 왔다. 월량과 도적패 일당이 모두 자백을 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훔친 작물들이 김진사의 집 마루 밑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월향은 김진사가 잠든 사이 틈틈이 땅 문서와 폐물을 훔쳐 마루 밑에 숨겨두고 때를 보아 한꺼번에 들고 튀려 했던 것이었다. 만약 신씨 부인이
하루라도 늦게 손을 썼더라면 김진사는 정말로 알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씨 부인이 계신 안방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부인,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평생 당신을 업고 살아도 모자랄 것이요. 김진사의 진심 어린 맹세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 앞을 조광지처가 최고여 헌신짝처럼 버리려던 아내가 집안을 구했으니 김진사도 이제 정신 좀 차리겠지. 실시 부인은 마당에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지난 모진 바람에 꽃잎이 많이 떨어졌으나 붉은 가지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붉게 맺혀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 이 시련 또한 우리 가문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리라. 신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흙탕물로 얼룩진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렸다. 그녀의 비질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북소리처럼 힘차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악인은 떠나고 정의가 바로 섰으니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을 되찾는 일뿐이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떠올라 신씨 부인의 얼굴을 비추니 그녀의 눈가에 맺힌 반짝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인내와 승리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으나 그 정막은 한겨울의 찬 바람보다 더 시리고 무거웠다. 월양과 도적패들이 관하로 끌려간 뒤 김진사의 집은 마치 폐가처럼 적막강산이 되었다. 깨진 옹기조각과 찢어진 비단옷 가지들이 널려있던 마당은 하인들의 손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생채기는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김진사는 사랑채 깊숙한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였는데 끼니 때가 되어도 수저를 들지 않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조상님들의 호통소리 같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괴로워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여우에게 홀려 집 뻔하고 조강지처를 내치려 했으니 내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뵙고 부인을 대하겠는가. 김진사의 눈앞에는 월향의 요염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끔찍한 타짜의 문신이 잔상처럼 어른거려 몸서리가 차졌다. 신씨 부인은 안방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귀는 온통 사랑채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남편이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그녀는 섣불리 남편을 찾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뼈를 깎는 반성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김진사가 방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신씨 부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정성스럽게 흰죽을 끓이고 동치미 국물을 곁들여 소반을 차렸다.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다. 대감, 저운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씨 부인의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에 방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 내 면목이 없어서 당신을 볼 수가 없소. 그냥 돌아가시오. 신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웅크려 있던 김진사의 퀴퀴한 냄새와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헬쓱해진 얼굴로 윗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은 한때 떵떵거리던 양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형상이었다. 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소반을 남편 앞에 내려놓고 다소곳이 앉았다. 대감, 사흘을 굶으셨습니다. 일단 요기부터 하십시오. 죽이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부인, 나를 욕하시오. 매를 들어 때리시오. 내 잠시 귀신에 홀려 당신을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는데 어찌 이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하시오. 나는 당신이 무섭고 또 고마워서 견딜. 김진사의 눈물 한 방울이 방바닥에 툭 떨어졌다. 신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아내의 손길이 닿자 김진사는 더욱 서러운 듯 통곡을 토해냈다. 대감, 지난 일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헛된 욕심에 눈이 멀 때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감께서 일이 무너져 계시면 저와 하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신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감은 이 집안의 기둥이십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쓰러집니다. 비록 잠시 흔들렸으나 이제 다시 중심을 잡고 우뚝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용서를 비는 길이고 조상님들께 속죄하는 길입니다. 그제야 김진사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15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아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 보였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떴다. 목구멍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으나 아내가 끓여준 죽은 부드럽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그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다. 한 술, 두 술 죽을 비워내며 김진사의 눈빛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어리석은 욕망에 눈을 돌리지 않고 평생을 바쳐 이 지혜롭고 어진 아내를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했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들께 엎드려 사죄의 절을 올렸다. 불초한 자손이 한순간의 실수로 가문을 욕되게 할 뻔하였으나 현명한 저의 덕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고 학문에 정진하며 가문을 올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사당 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신씨 부인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김진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김진사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동안 잠시 마음의 병을 앓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으나 이제 완쾌하였으니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도 지난 며칠간의 소란은 잊고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라. 특히 안주인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니 추호도 거역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인들은 김진사의 당당한 모습에 안도하며 예, 나으리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쭈그러들었던 집안의 기강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이었다. 신씨 부인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또한 아내의 몫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진사는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지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허허,
김진사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먼. 역시 그 집 부인의 내조가 대단해. 죽어가던 나무도 살려낸다더니 망해가던 집안을 저리도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는구려. 흉흉했던 소문은 어느새 칭송으로 바뀌어온 고을에 퍼져나갔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뜰 앞의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 터지듯 하얀 매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윽한 매화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어 묵은 곰팡내를 몰아내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신씨 부인은 장독대를 닦으며 매화꽃을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 모진 눈보라와 칼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고고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맑은 향기를 뿜는다지.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며 행주를 꼭 짰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김진사가 과거 급제 동기들과 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었다. 신씨 부인은 지체 없이 곳간을 열어 가장 좋은 술과 안주했다. 사랑채에서는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는 점잖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월양에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도박판의 소음이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야 비로소 선비의 기품이 서린 공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밤 김진사는 신씨 부인을 툇마루로 불렀다. 상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김진사가 직접 쓴 글씨 한 폭이 놓여 있었다. 부인, 이것을 보시오. 신씨 부인이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질안지교, 자갈시위라는 글귀가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 부부란 모름지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향기를 내는 사이가 아니겠소. 내 그동안 그 귀한 뜻을 모르고 살았소. 부디 이 글을 보며 나의 못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오. 김진사는 신씨 부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백했다. 신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굽고 깨진 거울도 잘 붙이면 다시 얼굴을 비출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으니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다. 밤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 나르고 저마 끝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월양은 관아에서 엄한 형벌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김진사 부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기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사라졌고 선인은 보석이 되었으니 이는 사필 귀정의 당연한 이치였다. 김진사는 훗날 높은 관직에 올라 청렴 결백한 문민관으로 이름을 떨쳤고 신씨 부인은 어진 덕행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그 명성이 자자손손 전해졌다. 세상사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의 정과 지혜가 있다면 능히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저 뜰 앞의 매화나무는 알고 있다는 듯이 해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 그윽한 향기를 전해주었다.